여러분, 매일 출퇴근길에 차를 타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육중한 콘크리트 교량들 다들 무심코 지나치시잖아요. 네, 겉으로 보면 그냥 엄청 단단하고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돌덩어리 그 자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이 방대한 토목공학 문헌들과 설계 기준들을 보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콘크리트 안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거대한 강철 고무줄들이 막 수백, 수천 가닥 숨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설계 도면을 보면서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건 외부에서 트럭이 세게 박아서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1차원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아, 그럼 뭔가요? 오히려 그 콘크리트 내부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강철 고무줄들이, 그러니까 철근들이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쥐고 있던 힘을 스르륵 놓아버리는 현상이죠. 현장에서는 이걸 프리스트레스의 긴장력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프리스트레스의 긴장력 손실이요? 그러니까 다리나 고층 건물 같은 거대한 구조물이 그냥 영원히 그 튼튼한 상태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끊임없이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아주 끈적하고 역동적인 힘의 균형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만약 설계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이 힘의 누수를 정확하게 계산해내지 못하면요?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조물은 결국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치명적으로 처지거나 심하면 붕괴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콘크리트 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힘의 누수를 끝까지 추적해보는 심층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6가지의 각기 다른 도둑들이 어떻게 이 긴장력을 훔쳐가는지 그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통찰을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콘크리트를 꽉 조이기 위해서 강선을 안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엄청 비싸고 다루기도 힘든 고강도 강제를 써야만 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 철근을 당겨서 쓰면 안 되나요? 그게 문헌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비교해보면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일반 철근의 항복 강도, 즉 철근이 영구적으로 늘어나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최대 한계치가 대략 210메가파스칼 정도거든요. 210메가파스칼이요? 네. 만약 우리가 이 일반 철근을 최대치인 210까지 아주 팽팽하게 당겨서 콘크리트 속에 꽉 고정해 두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콘크리트라는 재료의 태생적인 한계에 있습니다. 태생적인 한계라면 굳으면서 변하는 그거요? 맞아요.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수분이 증발해 쪼그라드는 건조 수축을 겪고요. 또 무거운 압력을 계속 받으면 서서히 찌그러지는 크리프 현상을 필연적으로 겪게 됩니다. 아하, 콘크리트 자체가 물리적으로 줄어드니까 그 안에 단단히 묻혀서 같이 당겨져 있던 철근도 덩달아 길이가 짧아지면서 헐거워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능력이 허무하게 사라지거든요. 자료의 평균적인 계산값을 보면요. 콘크리트의 수축과 크리프로 인해서 철근에서 빠져나가는 능력이 대략 180메가파스칼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처음에 210으로 당겨놨는데 자연적으로 180이 날아간다고요? 네, 180이 증발하는 거죠. 아니 그럼 남는 건 고작 30메가파스칼 뿐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부여한 힘의 무려 86%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긴장력 손실률이 86%라는 건 사실상 철근이 구조물을 꽉 조여매는 역할을 전혀 못하는 그냥 껍데기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반면에 항복 강도가 훨씬 높은 고강도 강제를 써서 1080메가파스칼이라는 엄청난 힘으로 당겨 놓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아, 1050에서 180을 똑같이 빼앗겨도 네, 180을 잃어도 우리에겐 여전히 870메가파스칼이라는 강력한 유효 긴장력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손실률이 17% 불과하니까요. 와,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늘어나는 양 자체가 애초에 커야 자연한테 뺏기는 양을 상쇄할 수 있다는 거군요. 약간 낡은 고무줄이랑 초강력 탄성밴드의 차이 같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낡은 고무줄은 애초에 조금밖에 못 늘리니까 콘크리트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금방 헐렁해지잖아요. 네, 힘이 0으로 풀려버리죠. 하지만 초강력 탄성밴드는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쫙 늘려놓을 수 있으니까 중간에 콘크리트가 텐션을 좀 깎아 먹어도 팽팽함이 유지되는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고강도 강제를 반드시 써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죠. 좋습니다. 비싼 강제를 써서 텐션의 여유분을 만들어둬야 한다는 건 완벽히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이 소중한 긴장력을 훔쳐가는 6명의 구체적인 법인들.
문헌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더라고요. 네, 작업 현장에서 강선을 당기자마자 눈앞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즉시 손실 세 가지가 있고요. 완공된 후에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시간적 손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는 힘, 즉시 손실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범위는 정착장치 활동, 영어로는 앵커레지 슬립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현상인가요? 거대한 공사 현장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작업자가 유압잭으로 강선을 막 수십 톤의 힘으로 쭉 당깁니다. 그리고 그 텐션을 유지하려고 끝부분에 쐐기라는 철물 장치를 콱 물려서 고정하죠. 네, 꽉 물려놓겠죠. 그리고 재개 압력을 탁 푸는 순간 쐐기가 강선에 굴곡에 물리면서 밀착되거나 압력을 받는 정착판 자체가 미세하게 변형되면서 강선이 콘크리트 안쪽으로 살짝 딸려 들어가는 미끄러짐이 발생합니다. 아, 그러니까 팽팽하게 당기던 끈을 탁 놓는 순간 매듭이 꽉 조여지면서 전체 끈의 길이가 아주 살짝 짧아지고 느슨해지는 그런 현상이군요. 맞습니다. 쐐기식 정착장치의 경우 보통 3mm에서 6mm, 길게는 최대 9mm까지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길이가 100m가 넘는 거대한 교량에서는 사실 6mm 딸려 들어가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m 길이의 6mm면 긴장력 감소 비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손실량은 긴장재의 전체 길이에 반비례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길이가 5m밖에 안 되는 짧은 부재라면요. 애초에 늘려놓은 절대적인 길이 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6mm가 훅 풀려버리면 네, 그 6mm가 전체 긴장력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부재일수록 설계자들이 이 정착장치 활동량을 극한으로 통제하려고 오버텐션을 주거나 엄청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짧은 다리일수록 미끄러짐 하나에 생사가 갈린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즉시 손실 범인 마찰 손실입니다. 강선을 당길 때 강선이 콘크리트 내부를 관통하는 슈스, 그러니까 관 벽면과 긁히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잃게 되는 현상인데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설계자가 의도한 곡률 마찰입니다. 곡률 마찰이요? 설계자가 의도했다고요? 네, 교량의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강선의 배치를 포물선처럼 둥글게 휘어놓거든요. 그렇게 구부러진 구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마찰력입니다. 아, 무거운 밧줄을 구부러진 파이프 안에 넣고 밖에서 당기면 꺾이는 모서리에 닿아서 엄청 뻑뻑해지는 거랑 똑같네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의 변수와 관련된 파상 마찰입니다. 이건 의도한 게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현장에서 시공하다 보면 아무리 정밀하게 관을 똑바로 묻으려고 해도 시공 오차나 콘크리트 붙는 압력 때문에 관이 뱀처럼 미세하게 구불구불해지거든요. 이 미세한 굴곡 때문에 계속 부딪히며 잃는 마찰입니다. 도면상의 완벽한 곡선 때문에 잃는 곡률 마찰, 그리고 현실 시공의 한계 때문에 덜컹거리며 잃는 파상 마찰. 참 공학이란 이상과 현실 사이의 타협점을 찾는 과정 같네요. 자, 이제 즉시 손실의 마지막 세 번째 요소인 탄성 수축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나서 바퀴 교체해 보신 적 있나요? 오, 그 여러 개의 나사를 별 모양으로 번갈아가며 조이는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마지막 나사를 꽉 조이고 나서 제일 처음에 조였던 나사를 만져보면 신기하게 살짝 헐거워져 있잖아요. 이게 탄성 수축이랑 똑같은 원리라면서요. 네, 그 메커니즘이 콘크리트 현장과 완벽히 동일합니다.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튜브 속에 넣은 여러 가닥의 강선을 순차적으로 당기는 포스트 텐션 방식에서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 강선을 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강선을 유압잭으로 당겨서 꽉 고정하면 그 수십 톤의 장력이 콘크리트를 꾹 누르겠죠. 돌덩이 같지만 아주 미세하게 스펀지처럼 찌그러지며 수축합니다. 네, 약간 쪼그라들겠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선을 당깁니다. 그럼 두 번째 강선의 장력이 콘크리트를 한 번 더 찌그러뜨려요. 아, 콘크리트가 한 번 더 찌그러지면서 전체 길이가 또 짧아졌으니까 제일 처음에 팽팽하게 고정해뒀던 첫 번째 강선 입장에서는 양끝 거리가 가까워져 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당연히 팽팽했던 텐션을 양보하고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잠깐만요. 그렇다면 아주 원초적인 의문이 듭니다. 순차적으로 당겨서 앞선 강선들이 힘을 잃는 게 문제라면 그냥 강선 개수만큼 유압잭을 다 가져와서 한 번에 동시에 쫙 당겨버리면 탄성 수축 손실을 아예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한 번에 동시에 땡기면 서로 간의 간섭 손실은 0이 되죠. 하지만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돈 문제인가요? 돈도 동이지만 수백 톤의 장벽을 가하는 유압잭은 부피가 엄청 크거든요. 그 좁은 단면 위에 거대한 잭 수십 대를 동시에 거치할 물리적 공간 자체가 안 나옵니다. 아, 잭을 끼울 자리가 없군요. 게다가 한 번에 그 어마어마한 압축력이 콘크리트에 쾅 가해지면 응력이 집중돼서 콘크리트 자체가 펑 하고 터져버릴 위험이 높습니다. 헐, 다리가 터지면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당겨야 하는 숙명이네요. 여기서 자료의 핵심 디테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강선은 계속 텐션을 잃지만 제일 마지막에 당기는 강선은 자기 뒤에 수축할 콘크리트가 없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강선의 탄성 수축 손실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들은 이 누적되는 손실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적용한다는 거군요. 네, 아주 합리적인 접근이죠. 자, 이렇게 잭을 떼고 정착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설마요. 더 무서운 도둑들이 남아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 이제부터가 진짜 본편입니다. 구조물이 완공된 후 수개월,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시간적 손실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네,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들이죠. 크리프, 건조수축, 릴렉세이션. 이 세 가지가 무서운 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콤보 공격을 날린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콘크리트의 크리프부터 볼까요? 이 단어 뭔가 스물스물 기어다니면서 갉아먹는 느낌이에요. 크리프는 겉보기엔 편안한데 내부적으로는 엄청 파괴적입니다. 일정한 힘이 계속 작용할 뿐인데 구조물의 변형이 시간에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현상이에요. 끝 없다고요? 네. 현미경으로 보면 콘크리트 내부 미세한 공극 속 수분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구조가 주저앉는 건데요. 28일 정도의 총 변형의 50%가 발생하고 2년에서 5년은 지나야 최종값에 도달해서 멈춥니다. 와, 5년이요? 약간 꽉 끼니 신발이나 무거운 책가방 맸을 때 느낌이네요. 처음엔 견딜만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는 그대로인데 어깨가 점점 더 짓눌리고 파고드는 고통이 배가 되잖아요. 정말 찰떡 같은 비유네요. 콘크리트도 계속 장력에 짓눌리면 스스로 찌그러집니다. 문헌에 보니까 이 크리프 때문에 끔찍한 사고도 있었다면서요? 네, 1996년에 붕괴된 팔라우의 코로라 바벨다업 대교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설계 당시에 장기적인 크리프와 건조 수축을 정확히 예측 못했거든요. 다리 한가운데가 무려 1.2m나 처지면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1.2m나요? 네, 여기서 무서운 팩트는 장력이 콘크리트 정적 강도의 80%를 넘어서면 크리프 병형이 5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크리프 파괴로 이어지죠. 아, 일정한 힘이라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장기 손실 건조 수축은요? 콘크리트 내부 수분이 마르면서 최적이 줄어드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이걸 줄이라고 물을 적게 쓰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씁니다. 물이 적으니 나중에 증발할 물도 적어서 일반적인 건조 수축과 크리프는 줄어들거든요. 오, 그럼 완벽한 해결책 아닌가요? 아, 그런데 수하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시멘트가 굳기 위해 내부 수분을 막 끌어다 쓰면서 스스로 쪼그라드는 자기 수축이라는 현상은 오히려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훅 증가해버립니다. 헐, 어느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네요. 마법의 지팡이는 없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범인, PS 강제의 릴렉세이션은 뭔가요? 이건 콘크리트 문제가 아니라 강선 자체 문제라면서요? 맞습니다. 길이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강선 스스로 아우 피곤해 하면서 내부적으로 쥐고 있던 힘을 스르륵 놓아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냥 지쳐버리는 거군요. 근데 문헌을 보니까 실험실에서 재는 순 릴렉세이션이랑 실제 다리에서 벌어지는 겉보기 릴렉세이션 값이 다르다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현실에서는 강선이 콘크리트랑 한 몸으로 묶여 있잖아요. 근데 아까 콘크리트가 크리프랑 건조 수축 때문에 서서히 줄어든다고 했죠. 네, 찌그러진다고 했죠. 콘크리트가 줄어들면 거기에 묻힌 강선의 길이와 변형률 자체도 물리적으로 조금 줄어듭니다. 변형률이 줄어들면 강선 입장에서는 초계보다 약간 덜 당겨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힘을 놓아버리는 릴렉세이션 진행 속도나 양상 자체가 실시간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와, 대박. 크리프가 콘크리트를 찌그러뜨리고 그게 건조 수축이랑 합쳐져서 강선을 느슨하게 만들고 그 느슨해진 것 때문에 릴렉세이션 속도가 또 바뀌는 거네요. 완전히 열린 미분 방정식처럼 다 물고 물려있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문헌 후반부에 나오는 CBFIP나 마구라 공식 같은 것들이
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타겟을 잡아내려는 공학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물인 거죠. 그럼 엔지니어들은 이 엄청난 손실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들을 쓰나요? 그냥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요. 마찰을 줄이기 위해 특수 시스관을 쓰고요. 강선이 지치는 걸 막으려고 금속공학적으로 개량된 저릴렉세이션 강선을 투입합니다. 또 증기항생이나 초고 강도 콘크리트로 변형을 초기부터 차단하려고 노력하죠. 이 모든 시공 조건과 재료 특성을 완벽히 파악해야만 내하력 부족이나 과대 변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평온하게 지나다니는 다리 속에서 얼마나 숨막히는 전쟁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쐐기가 물리며 짧아지는 정착장치 활동, 긁히는 마찰 손실, 그리고 서로 텐션을 양보하는 판성 수축까지. 이게 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즉시 손실이었고요. 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압력에 무너지는 크리프, 수분이 마르는 건조 수축, 강선 스스로 힘을 놓는 릴렉세이션까지 장기적인 세금도 있었죠. 맞습니다. 이 순간에도 수십 년에 걸친 응력과 변형의 밀당이 공학자들의 계산대로 통제되고 있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석을 마치며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배운 그 정밀한 계산법들은 모두 예상된 조건 하에서의 계산이거든요. 만약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기의 온도와 습도가 극단적으로 널뛰게 한다면 어떨까요? 아, 기후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군요. 네. 혹은 5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에서 과거의 크리프나 수축 예측값이 지금의 현실 환경과 엇나가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매일 건너는 그 다리 속 강선들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한 번도 예측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피로도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만한 화두네요. 네, 이 보이지 않는 공학의 경이로움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